작년 11월에 우리가 가짜 보도자료 사건이라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거기에 주주가 그냥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한테 보내고 기자들은 이게 쓰고 회사가 한 건 줄 알고 쓰고 그래서 회사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회사는 이거 우리가 낸 보도자료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딱 올라간 그 시점에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또 월요일마다 우리 3프로TV 아침 라이브를 찾아주시는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시는 그럼 찾아주는 건 외부 게스트에게. 그렇죠. 예. 빨리빨리 오란 말이야. 우리 권수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수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식구 되니까 이런 게 좋네요.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취재를 해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제 스스로 되게 위축되고 네, 두려운 취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려운 취재. 예, 저는 사실 권력의 압박보다 시청자분들의 무관심이 더 두렵습니다. 이거 무관심한 거예요? 아니 오늘 제가 제도 관련한 얘기를 준비를 네. 했는데 사실 제도는 일반 그 시청자분들한테 관심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네네. 워낙 중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도 얘기를 준비를 좀 했는데 정말 끝까지 봐주시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은 제도가 변합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도대체? 일단은 그 대주주가 주식 매도를 할 때 사전 공시를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받는 대주주 주식만 금칠돼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BTS 관련한 방송을 언더스탠딩에서 했다가 네네. 많이 혼났습니다. 왜 누구한테 혼나요? 아이 뭐 BTS. 뭘 누구한테 혼나는지 물어보십니까? 네, BTS. 네. 그러니까 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를 얘기하기 전에 BTS가 먼저 주식 판 거 아니야? 감히 그런 무엄한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BTS가 단체 활동 중단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거를 예상할 수 있으니 예, 그 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 판 거 근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빠지긴 했어요. 주가가.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고 네. 우리 김프로님이 제기하셨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아니, BTS의 주가는 빠졌다고. 저 아저씨가 툭 던지네. 아니 주가 빠진 건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BTS의 주식 매도는 지난해 10월, 11월쯤에 이루어졌어요. 지는 하이브 주식 한 1만 6천 주를 한 30만 원 선에서 매도를 했었고 네. 제이홉도 한 33만 원, RM도 한 38만 원 정도. 언제요? 그 작년 10월, 11월. 작년에. 예, 근데 지금 주가가 한 14만 원, 15만 원대니까 굉장히 고점에 팔았어요. 근데 BTS가 주식을 매도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이후에 공시가 됐는데 사실 회사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BTS는 조금 애매한 그 성격이 좀 그 있었어요. 주요 주주로는 등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돼 있긴 해요.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방시혁 의장이 주식을 증여를 하고서 네. 그 증여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 행사를 하는 주체로서 주요 주주로 좀 얽혀 있었는데 그때 주식을 팔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시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그 방시혁 의장이 BTS 멤버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했고 예. 대신 그 증여된 주식을 판매하거나 할 때는 같이 같이 의결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건 파는 거 아니- 말고 의결권. 의결권. 예를 들면 주주총회 가서 음. 나 이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네. 반대입니다 할 때는 주식의 명의자는 그 멤버들이지만 예. 방시혁 의장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의결권 제한이지. 의결권을 예. 그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주요 주주로 얽혀 있긴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 주식을 줬는데 이 주식은 이 사람 거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의결권은 내가 여전히 그게 갖고 있을 수 이제 있어요? 그게 사적 계약이기 사적 때문에 계약이요. 예, 주주 간 사적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건 뭐 개인들 간의 계약이니까. 근데 BTS 멤버들의 주식이 전체 지분의 0.0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들이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공시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공개가 됐냐면은
그 뒤늦게 두나무하고 하이브하고 주식 수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 말이죠. 예, 그때 이제 대규모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BTS가 주식을 팔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건데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주식 팔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혹시 주요 주주나 경영진들이 미리 주식을 판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있고 반대로 대주주나 주요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고 나면 아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만 알고 팔 거 아니야? 네.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문제는 이렇게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동안 3프로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소액 주주들한테 너무 불리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에 우리가 가짜 보도자료 사건이라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거기에 주주가 그냥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자들한테 보내고 네. 기자들은 이게 쓰고. 회사가 한 건 줄 알고 쓰고 네. 그래서 회사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회사는 이거 우리가 낸 보도자료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네. 딱 올라간 그 시점에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김프로님도 지금 그 반응이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그걸로 비판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로 지금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엥? 그 행위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 BTS가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저는 BTS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윤석준 CEO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CEO가 거의 스톡옵션을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41만 원에 팔았어요. 규모도 BTS는 많아야 30억인데 이때 윤석준 CEO 같은 경우는 200억 원 넘게 팔았어요. 그럼 그때 주가가 왜 급등했느냐? BTS가 그때 NFT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CEO는 알잖아요. 자기네 NFT 사업이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한글과 컴퓨터가 싸이월드랑 NFT 한다고. 그래서 상한가 가니까 그때 주요 주주였던 헤르메스가 120억 넘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의 말썽쟁이 카카오페이. 거의 안 그래도 상장하자마자 스톡옵션 행사에서 주요 경영진들이 다 던져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서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2대 주주였던 알리페이가 또 최근에 또 주식을 왕창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대주주인 롯데 호텔 롯데가 거의 지분 500억 넘게 던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도대체 우리 왜 던지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대주주는 분명히 거기에 정보가 많을 텐데 이걸 보고서 정말 그만큼만 영향을 미칠지 진짜 악재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롯데의 경우는 그 계열사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던진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시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사 계열사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주요 그러니까 뭐 좀 오너의 핵심 회사에서 딴 데로 이걸 손실을 떠넘긴 건지 우리는 이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냥 뭐 아니 돈 필요해서 팔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이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주주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이 주식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일종의 락인된 물량이죠. 네. 근데 이게 블록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팔리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그 지난 그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 시의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사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은행에 관해서 처음으로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랬더군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희 취재팀 같이 해서 거길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예, 가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제가 현장에서 보고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어요. 진짜 팀장으로서 주말에 일을 했다는 거죠? 예, 이제 여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주 흡족해. 여기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체 불공정 거래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그 불법 행위가
전체 불공정 거래의 70%였다는 거예요. 아. 근데 미공개 정보 이용은 사실 시세 조정이나 부정 거래에 비해서 입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식은 팔았지만 알고 팔았나 못 팔았나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가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권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뭐 사후에 한참 지나서 그냥 공시하는 거 말고는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공시 체제가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 주식 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식 팔 거예요. 나 주식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설문조사에 따라서 할게요. 이런 거 막 할 때 그냥 관종이구나. 오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사전 공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식을 팔려면 내가 언제까지 몇 주를 팔 겁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의무. 의무와 약간 경계선에 있긴 한데 네.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경계선이라 그러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일단 그 미국에서는 일단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 네. 그러면은 빡세게 조사 들어갑니다. 너 미공개 정보 있는지 없는지를 아. 철저하게 조사를 들어가요. 뭐 혐의가 없어도 혐의가 없어도 일단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의심되잖아요. 왜 팔았어? 미공개 정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봐주는 게 맞죠. 그걸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나? 예.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공개 정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공시를 하는 겁니다. 네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식을 팔 거고요. 나는 사전에 미공개 정보 전혀 없고요.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나는 파는 거예요. 전혀 나는 미공개 정보 아니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실더라도 참작해 주세요. 이런 게 어떤 관행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포로님이 이게 의무냐라고 말씀하셨을 네네네. 때 이게 미국은 사실 법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관행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원래 성문법이 아니고 성문법 국가가 아니고 예, 예. 대체로 보면 판례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극적 항변이라 그러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변명한다. 그걸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팔기 전에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항변의 근거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까 의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되게 안타까웠던 사건, 양쪽 다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애플카 사건 기억나시죠? 현대차 현대차가 애플카하고 협력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네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그 시점에 현대차 경영진들이 주식을 막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했을 때 저도 그분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주식을 팔았던 분들. 근데 그분들도 억울해요. 왜? 아니 내가 애플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애플카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하고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현대차 내부의 분이에요? 당연하죠. 내부 경영진. 임원이지 임원. 임원인데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꼼꼼하게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임원이라도 접근성이 거의 없었기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판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영업본부장님 지역에서 차 몇 대 팔지 그 관리하시는 분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사연들도 있어요. 뭐 전세 옮길 때. 뭐 그러면은 마침 딱 그때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죠? 원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라는 거는 철저한 제도와 어떤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해상충을 없애는 게 신뢰예요. 내가 뭔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었는데 일부러 먹은 거 아니다고 백날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 야 내가 팔 때마다 그거 공시해야 되면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나 손해보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주주 반대할 수 있죠. 내가 주식 판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나는 그럼 싸게 팔으라는 거야? 라고 해서 반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압박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뭐 자금 조달하고 뭐 그럴 때 차질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맨날 많이 듣던 뭐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압박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하고 이게 잘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집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 이걸 힘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대주주한테도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난 이런 사유가 있어서 한다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맨날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자기도 나중에 조사를 받거나 그러니까 수사를 사전 받을 공시. 때 예. 사전을 공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빨리 사전 공시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뭐 냉각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냉각기를 얘기하면은 이거를 공시를 한 다음에 뭐 그 내부 정보가 생긴 이후에 아마 120일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생긴 이후에 며칠 전까지는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시가 실효성 있게 그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정말 아침에 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고 만약에 근데 판다고 했어요 제가. 예. 저는 뭐 6월 말일까지 제가 갖고 있는 100만 주 중에 한 80만 주를 팔겠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막 떨어져. 예. 이 가격에 못 팔겠다. 안 팔아도 돼? 그거는 제도적인 논의를 할 때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 그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고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정부 분들도 다 와 있고 어느 정도는 합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서 개인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지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팔았어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5만 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8만 원에 팔어. 예. 그죠? 이제 블록딜로. 블록딜 당연히 블록딜로 네, 이제 네, 파는데 네. 경영권 넘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죠. 한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샘 지금 뭐 무슨 디폴트 위기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대주주가 주식 판다고 사전에 공시하면 주가 떨어질 거 아니냐. 대주주도 고민하지만 개인들도 고민이잖아요. 근데 자사주 취득이나 매각 같은 경우는 사전 공시를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기 주식 이만큼 살 거예요라고 공시를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정착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가 없다는 거를 알면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시장 충격이 좀 덜할 거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김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주주 금칠. 뭐 대주주 주식은 금칠돼 가지고 막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막 몇십 프로 높게 팔고 개인 주주들은 멍하니 보고 있다가 뭐 이게 갑자기 이 얘기 보다가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스웨덴은 애들이 친구 데리고 오면 밥 안 준다 논란 아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식사 뭐 초대 그 습관들. 예. 이태리는 무조건 밥 주는 거. 그렇죠. 스웨덴은 밥 먹을 때 집에 가는 게 실내고. 예. 그 기사. 멕시코는 남기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네. 근데 스웨덴은 밥 먹으러 갔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나 금방 다 먹을 테니까 기다려. 그런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예요. M&A가 된다 그러면 주주분들이 막 와 이제 뭐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여기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서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주식은 대주주만 비싸게 팝니다. 소액 주주들은 밥 주는 줄 알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줘요. 대주주만 그냥 비싸게 팔고 나가요. 그럼 이걸 비싸게 팔잖아요. 그럼 주가가 훅 빠져요. 내 주식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수합병권을 보면은 전체의 한 80% 정도가 주식 양수도로 인해서 인수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 M&A를 하는 방식이 두 회사를 합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영업 양수도로 해서 있던 사업을 사는 방식이 있고 대주주 주식만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전체 우리나라 인수합병의 80%는 대주주 주식만 삽니다. 개인 주주권 안 사줘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그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딱 오르고 기업 가치가 높게 나왔을 때 역시 내가 산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가 된 거지 진짜 속내는 되게 값어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훅 빠져요. 4월 달에 화장품 용기를 파는 연우라는 회사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야무진 회사인데 여기를 한국콜마가 샀어요. 한국콜마가 살 때 와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13일 날 전해지고 공시를 올랐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신나게 올랐습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14% 딱 올라가지고 거기서 28%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주식이 아니잖아요. 내 주식 팔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아닌가 싶더니 쭉 빠져. 종가는 28%에서 3%로 빠진 다음에 다음날 5%까지 빠졌어요. 매각하기 전보다 더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주주하고 그 와이프는 종가 대비 50% 이상 비싸게 팔았어요. 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아니 진짜 그런 정서가 있다니까 뭐 대주주는 뭐 사업한다고 막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사적 편익에 대한 대가, 슈킹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진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그 주식에만 그렇게 프리미엄을 주는가? 그 주식을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주라면은 누구나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가진 주식만큼의 기업 가치를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들만 향유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을 팔 때 개인 주주들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이에요. 미국은 제도가 없는 대신 그렇게 팔면 무조건 소송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살 때 개인 주주들이 안 팔까봐 프리미엄을 이만큼 높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경영자한테 주고 대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이 그 주식을 안 팔 것 같아서 프리미엄을 높게 불러요. 이게 미국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 뭐 30% 내가 지배주주 지분을 산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모든 주주에게 요청을 합니다. 혹시 이 주식으로 팔 사람 있으면 다 저한테 파세요.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게 돼요. 매수 청구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매수 청구권 제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의무 공개 제도 매수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은 사실 그 제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없어요. 영업 양수도 그러니까 주식 양수도를 대주주와 인수자의 사적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주총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인수합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양수도, 영업 양수도, 인수합병. 나머지 두 개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에요. 모든 주주의 의견을 묻고 여기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근데 주식 양수도는 대주주하고 인수자하고 둘이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됐던 정지혁 교수님의 그 제도 개선 내용은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개인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대주주가 파는 가격에 맞춰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그날 대안으로 제시됐던 거는 매수 청구권인데 매수 청구권은 내가 반대한다 그러면 그 시가에다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예. 의무 공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민사 소송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제도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고 의무 공개 매수는 지배 주주의 주식을 사기로 했던 가격에 모든 주식을 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도는 이 M&A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매수 청구권 제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 이게 대체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매수 청구권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는 대주주 주식만 사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왕창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걸 줄 수 없게 되니까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줄어들 거고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개인 주주 입장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으로 다 사주는 게 좋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 청구권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제도적인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가 거의 없어요. 지배주주가 거의 없어요. 다 소유와
경영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별로 없어요. 대주주는 있지만 예. 대주주라고 해봐야 펀드. 대체로 그래요. 예.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을 때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인수합병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개인주주 입장에서도 더 받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이게 강해서 새로 인수자가 아예 안 나와버리면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것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더 유리한 것 같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걸 한 번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예 인수합병이 없을 수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매수 청구권 제도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인수합병을 할 때 예전에 에디슨 EV 같은 거 보시면 이 인수하려는 사람이 정말 기업 사냥을 하고 이 기업을 빼먹으려 그러는 그런 나쁜 기업인 것 같은데 우리는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난 이 딜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 무조건 다 사주세요. 지금 가격에. 이럴 수 있는 제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주식을 인수하는 쪽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 잘하고 시너지도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안 팔고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도 최소한 내 주권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인수청구권 제도하고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하고 매수청구권 제도 중에 지금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매수청구권 제도 쪽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의무 공개 매수 제도로는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한 번에 변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걸 감안하면 한 이 정도 선 최소한의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대주주 사전 공시 제도라든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이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정신없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저만 관종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관종입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강한 압박으로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손실이 오고 강한 로비를 할 수 있는 대주주들의 압력을 정치인들이 이거를 받아내려면 정말 개인들의 관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태걸롱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태걸롱이 뭐냐면 내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정프로하고 권 팀장이 2대 3대 주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다가 나 이거 팔아버릴란다. 그러면 2대 3대 주주가 형 그러면 어떻게 나 형 믿고 투자했는데 네. 내 것도 팔아줘. 라고 요구하면 내가 같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걸롱이거든. 예. 근데 이게 비상장 주식의 어떤 투자 세계에선 거의 100%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장 그래요? 사적 계약을 사적 할 때 계약, 만약에- 소수 주주가 힘이 있으면 그렇지. 만약에 어떤 개인이든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난 당신 보고 투자했는데 당신이 경영권을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매각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최대 주주가 오면 나하고 관계도 안 좋고 경영도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것까지 같이 팔아줘야 된다라고 하고 투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 시장에 그게 없는 거지.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 이제 제도 개선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가 같이 해줘야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 너무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서 금요일 날 가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네.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 네, 될 네. 것 같아요. 그 취재 계속하세요. 정확한 취재 지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개선사항이 있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 네. 대표이사의 말이 지엄하다 진짜. 사이다 헤드라인에서만 취재 지시하지 마시고 3프로 TV에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의 오늘 취재 굉장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권 팀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취재들 계속해서 목소리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문가를 제가 따로 한번 모실게요. 아. 진짜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